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재는 사라진 과거의 국가 소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 공산주의와 소련에 대한 영상은 2부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1부는 공산주의가 생겨난 배경과 소련 초기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마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마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산주의와 소련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예. 공산주의 사상이 탄생하게 된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과정에서 생겨난 초기의 소련 경제 얘기도 잠깐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공산주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죠. 우선 우리가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면 솔직히 지금 세대에서는 피부에 크게 와닿지도 않고 너무 먼 과거의 예전 얘기로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1800년대 중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전 세계를 크게 한번 흔들었던 이념이 공산주의라는 경제사상이었어요. 예. 일반적으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는 경제체제고 사회주의는 정치체제죠. 네. 오늘의 포인트가 공산주의죠. 네. 이상주의적인 사회주의 이념 말고 그래도 개념적으로 정립된 공산주의 경제 개념 같은 경우에는 19세기에 독일에서 탄생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독일의 철학자 칼 마르크스에 의해서 재정립돼서 유럽 전역과 전 세계의 지식인들에게 널리 퍼진 사상이 공산주의라는 경제 이념이었어요. 개념적으로 정립이 잘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당시에 배운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더 깊게 빠져들었었죠. 네. 그런데 여기서 공산주의 사상이 일반 대중들의 가슴을 자극하면서 널리 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계기가 된 사회적 배경이 산업혁명이 불러온 산업화와 공업화라는 사실은 빼놓을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공산주의가 지식인들 말고 대중들한테 확산되는 계기가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화였네요. 네.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통해서 벌어진 급격한 사회 변화가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당시에 퍼져나간 사회주의 정치 사상의 토대가 돼서 공산주의 경제 이론을 성립하게 됐고 그렇게 성장했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네, 공산주의라는 이론이 실제로 가능했던 게 사회주의 정치 사상이 바탕이 되니까 가능했었죠. 네. 공산주의 사상이 퍼져나간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려면 18세기 유럽 사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이요? 네. 18세기 유럽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한 산업화와 공업화를 경험하게 되고요. 예. 그 과정에서 신규 도시가 만들어지고 대규모 공장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게 되는데요. 그렇게 도시로 모여든 사람들은 각자의 능력에 맞게 자리를 찾아서 열심히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제적 신분격차라고 하는 자본주의 경제 관점에서는 자연스러운데 사회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상현상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예. 예를 들면 대규모 산업공장을 건설하는데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부터 경영자, 기업가라고 하는 자본가 계층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렇죠.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전까지는 없었던 자본가 계층이 생겨났죠. 네. 그리고 반대로 대부분의 일반 대중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근로소득을 올리는 노동자 계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건데요. 예.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본가 계층은 산업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를 쌓아가게 되고요. 예. 노동자 계층은 엄청나게 낮은 임금에 현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한 근로 환경 속에서 노동을 강요당하는 일이 사회에 만연하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이야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제도의 연차 제도, 연봉 협상 같은 게 당연시되고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법 같은 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는데요. 예. 당시에는 보통 근로조건이나 임금 협상 같은 걸 사장하고 근로자 간에 자율적으로 협상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흐름이었어요. 예. 산업화 초기 시점이다 보니까 지금처럼 주당 몇 시간 근무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얼마 이상의 임금을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 같은 건 전혀 없던 시대였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경제적 신분격차에 따라 자율협상이 진행되다 보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갈수록 더욱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되고요. 공장에 비해서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열악한 근로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어요. 1900년대 초만 하더라도 노동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었죠. 네.
거기다 불난 집에 기름 끼얹듯이 경제적 불안까지 찾아오게 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겁니다. 예. 노동자들한테 찾아온 경제적 불황은 마치 죽어가는 놈한테 묫자리까지 뺏어가듯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열악한 일자리마저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건데요. 예. 당시에 이런 실업과 일자리 감소 현상의 심각성은 생활고에 빠진 노동자들의 잦은 자살 사건하고 늘어나는 범죄 발생 건수를 통해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자본주의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그런 빈부격차가 심각해지고 다양한 사회 문제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경제 사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노동자들 중심으로. 그렇죠. 당시에는 대부분이 노동자였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이런 문제점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사회 경제 시스템으로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주목받게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개념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기존의 빈부격차를 유발했던 자본가 계급을 없애버리면서 노동자 계급을 생산의 주체로 내세운다는 건데요. 예. 그리고 생산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경제적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본가가 주체가 되는 기업 개념하고는 다르게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공동체 개념이죠, 그게. 네. 그런데 산업화 시대 당시에 노동자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인 공산주의 사상은 지금에 정립된 공산주의 개념하고는 좀 많이 달랐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한 공산주의는 유토피아적인 일종의 꿈에 가까운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만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그들이 겪고 있던 빈부격차 문제도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불안 같은 불경기도 완전히 사라지고 실업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 마치 유토피아 같은 이상적인 경제 상태를 공산주의 경제 사상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이상적인 것처럼 선동을 해버리니까 노동자층이 그렇게 받아들였겠죠. 네, 맞습니다. 당시에 공산주의 사상을 마치 이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인 노동자들을 지금의 시각과 기준으로 판단하면 매우 우매하거나 무식한 노동자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당시 노동자들을 쉽게 속은 우매한 노동자로 판단하기보다는 그만큼 당시의 시대 상황이 절박하게 먹고 살기 힘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공산주의라는 이상주의적인 경제사상 말고는 달리 기댈 곳이 없을 만큼 그만큼 절실했던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허상이든 아니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산주의가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담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공산주의 경제 이념이나 사회주의 정치사상 같은 개념을 교육이나 선전을 통해서 전파하는 것보다 차라리 대부분의 대중 시민들을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서 기존의 체제를 뒤집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당연하죠.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당시에 이런 공산주의 이념은 그 시대의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지식인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유행을 타게 되고요. 예. 바로 이런 공산주의 운동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최초의 국가가 소련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부르는 소련 같은 경우에는 제1차 세계대전 중이던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산주의 국가로 알려져 있고요. 예. 러시아 혁명 당시에 마르크스주의의 바탕을 둔 공산주의자들이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해서 만든 국가가 바로 소련이 되는 건데요. 무력으로. 네, 무력으로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 독재 권력에 의해서 무력으로 성립된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가 우리가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라고 부르는 그 소련이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소련이 탄생할 당시의 공산주의 사상은 무력혁명을 표방했다는 점인데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주적 절차를 통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장악한 게 아니라 무력을 통해서 기존 체제를 뒤집어 엎었다는 점은 공산주의 이념을 생각할 때 그 행동이 얼마나 모순적으로 표출된 행동인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꼭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부분이 공산주의는 무력을 통해서 권력을 잡는다는 그 부분인가요? 네, 러시아 혁명 이후에 공산주의 이념을 살펴보면 빈부격차를 반대하고 평등이나 분배, 사회적 연대나 공동체 같은 용어를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 연대나 공동체 정신을 강조한 이념이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는 무력을 통한 숙청 같은 그런 수단을 사용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행동이라는 점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공산주의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보이네요. 일단 집단 눈 밖에 나면 제껴버리는 거. 네, 맞아요.
마르크스 공산주의 경제 이념의 바탕을 둔 건국 초기의 소련은 주변국들이 봤을 때도 주목할 만한 가파른 경제 성장을 만들어 가는데요. 예.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하고 러시아 혁명 당시에 혼란에 빠져있던 소련을 당시 공산당 정권의 지도하에 삽시간에 국가를 재건하는 과업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소련 초기에는 경제 성장이 빨랐네요. 네, 1928년에 소련은 침체되어 있던 자국의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1차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발표해서 시행하게 되는데요. 예.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자본가 계층에 속해 있던 귀족이나 부유층의 농지를 모두 국유화시켜버리는 건데요. 일단 자본가 계층의 재산을 국유화시키면서 자본가 계층을 없애버리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국유화된 농지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나머지 일부는 집단 농장 체제로 그렇게 전환시켜버린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산업의 중심을 중공업으로 삼아서 국가가 주도해서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전략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소련 공산주의 정권이 펼친 1차 5개년 계획이라는 정책은 그 결과가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요. 소련의 공업 생산력 같은 경우에는 250%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요. 특히나 자기들이 집중했던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330%가 넘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게다가 농업 생산력까지 15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마치 당시 소련의 경제적 성과가 공산주의 덕분이라는 그런 희망 고문이 섞인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자유시장 경제 국가들이 경제가 안 좋은 상태였잖아요. 네. 그때 공산주의의 경제 실적을 직접 보여주면서 확산시키면 효과가 장난이 아니었겠네요. 네, 맞아요. 당시에 일본을 포함해서 주변국들 같은 경우에는 대공황의 여파로 실업 같은 심각한 경제 문제를 앓고 있었으니까 당시 소련의 경제 성장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아무튼 소련이 이렇게 거둔 경제적 성공은 당시의 지식인들과 젊은이들에게 왜곡된 희망을 안겨주게 되는데요. 마치 공산주의가 불황도 극복하고 실업 문제도 해결한 것처럼 보이게 해서 전 세계 지식인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휘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공산주의가 효과가 있었는데 왜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까? 사실 당시에 소련이 발표한 산업 성장을 꼼꼼히 살펴보면 굉장히 과장된 측면이 있었는데요. 예. 물론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한 중공업이 성장한 건 맞는데 실제로 농촌에서는 밥을 못 먹어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고요. 당시에는 숨겨진 일이라서 몰랐지만 이후에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서 국제적인 비난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정권 하에서 대규모 숙청이라든지 농촌에서 강제로 곡물을 걷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도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당시에는 다 숨겼습니다. 아, 진짜 속에 있는 진실은 숨겨버리고 겉으로 보이는 성과는 과장했던 거네요. 네, 어찌됐든 간에 공산주의 정권 하에 각종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소 과장은 있더라도 당시 소련이 나름대로의 경제 발전을 이뤘다는 점은 사실이 맞습니다. 과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효과가 있기는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소련이 왜 나중에는 무너진 겁니까? 그거는 두 번째 다음 영상에서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굉장히 낙후되고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국가에서는 중앙통제식의 공산주의 사회체제가 더도돌도 말고 딱 그 시기에만 효율성을 발휘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빨리 경제 성장하는 방법이 중앙통제식으로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딱 그 시기뿐이긴 하지만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련 초기의 공산주의 경제체제가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과 이걸 본 당시의 자본주의 국가 노동자층이 공산주의 이념에 빠져들면서 공산주의 이념이 급격하게 퍼졌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영상 이후에 소련 공산주의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하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식구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